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느냐. 결국은 어떤 기업적인 것보다는 이제 화폐적인 현상이 훨씬 더 만약의 사태에는 네, 1,500원, 1,600원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상황으로.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가 3%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5% 이상은 올리기 어려운 거고. 요즘 장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은 항상 이제 이런 위기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투자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와닿는 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기업이 갑자기 뭐 엄청 힘들어진 것도 아닌데 주식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게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냐면,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두 수익을 쫓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쫓고 돈을 벌고 싶은 건데, 우리가 돈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거보다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도 제가 우리 옹 이사님 보려고 이제 KTX를 타고 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샌드위치가 7,000원이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예, 너무 올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폭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크게 달려들기보다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결국 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과거보다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의 어떤 시장이 되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결국은 어떤 기업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적인 현상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뭐 반전이라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한 이틀 오르다가 예. 한 번 빠진데도 다 빠지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되고, 예.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 빠지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힘이 좀 빠지고, 실제로 신문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탈도 하시고요. 네.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앞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우리가 이제 위기가 닥치면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주식이라는 게 옹 이사님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싸게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우리가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을 살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이 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식적인 어떤 기업적인 관점보다는 화폐적인 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옹 이사님은 잘 아시죠? 네이버가 혹시 1년에 버는 영업이익이 우리가 1조 되죠. 예, 1조 정도 됐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그 전에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됐냐면 거의 시가총액이 8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버는데 80조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분위기 자체가, 일단 금리가 올리기 전에 저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자 부양이 늘어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1조를 버는데 80조까지 올라가면 너무 비싼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식은 팔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시장적 관점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고, 주식이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니까 빠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알기로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네이버 아마 순 자산이 한 2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3조, 25조. 그리고 부채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가총액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순 자본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장부가액 뭐 밑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는 가격이지만, 문제는 사고 싶지 않다. 지금 왜냐 싸지만 주식을 사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자, 우리가 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궁금해 하시죠.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 것들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30조 되고 올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해도 영업이익 10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조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초반이나 중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시가총액 330조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40조 초중반.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순자산이 한 300조? 33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채가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약간 여기 삼성전자도 장부가에 밑으로 하락하는 건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우리가 7만 원 정도 가격대가 시가총액이 400조가 좀 왔다 갔다 했을 때거든요. 400조 위에 썼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생각할 때 400조 밑으로는 좀 떨어지기 어렵거든. 왜냐면은 순자산이나 뭐 부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00조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7만 원 밑으로 빠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빠져버렸잖아요. 5만 5천 원까지. 그게 이제 왜 빠졌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뭐가 소문이 나냐면 이제 미국이 물가가 너무 폭등하고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빵빵빵 올리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3번을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이사님 그 7만 원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올해 4월 달부터 떨어져요. 올해 4월 달부터 떨어졌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시기가 올해 5월 달. 그리고 환율이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딱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도 빵 같이 올려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빵 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소문이 났죠. OECD에 뭐 가계부채 엄청 우리나라 많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를 따라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삼성전자를 가만히 들고 있어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삼성과 미국이 금리 올라갈 게 뻔한데 한국은 이렇게 금리를 빨리 못 올리겠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준이 작정하고 금리를 올리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걸고 주식을 달러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적이 이게 그 가만히 왜냐면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떨어지는 그럼 삼성전자 7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환율도 1,200원에서 1,400원까지 1,440원까지 올라가면서 20%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조금씩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싼 수준이 아닌 거죠. 어떤 느낌이냐? 환율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가 이제 3.2인데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미국이 올릴 수 있는 환율은 뭐 4.5까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까지는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준금 지금 3.25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금 부동산이 이미 침체가 되고 있고 지금 빅테크가 실적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막 갑자기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은 뭐 경기 박살나는. 예, 왜냐면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12%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도 버틸 수 없다 생각하고 보시면 3.25인데 4%까지 딱 만약에 올렸다라고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게 0.5밖에 없잖아요. 4.5. 그러면 이제 외국이 봤을 때는 환율이 지금 1,440원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600원인가, 1,500원인가 이렇게. 왜냐면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4.5까지 올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또 4%까지 이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긴 힘들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로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해서도 돈을 벌고 그리고 배당까지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화폐적인 현상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느냐? 결국은 어떤 기업적인 것보다는 이제 화폐적인 현상이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뭐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계속해서 과거에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철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건설, 자동차, 그리고 조선 배 큰 거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양적 그 확대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IT 우리가 늘 알지만 이번에도 우리 카카오 먹통 사태 때 한번 겪었지만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산업의 쌀이 반도체인 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지금 뭐 우리는 앞으로 경기가 힘들 걸 대비해서 뭐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냥 간다. 그런 생각 없다. 왜냐하면 아까 그거죠. 뭐냐면은 부채가 작은 거예요. 부채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이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는 걸 환율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삼성전자를 사놓으면은 이게 떨어져도 환율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옹이사님은 혹시 삼성전자나 이게 반도체 업황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원화 그러니까 5만 원짜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도체가요? 한 30%? 그죠? 네. 30에서 35% 네. 정도 되고 자동차가 한 15% 정도 될 거고 금융이 한 10% 정도 차지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라든 2차 전지도 자동차에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그냥 결국은 삼성전자의 어떤 저런 이런 혼란스러움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그 화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 주식이랑 상관없이 원화 자체가 지금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손해를 보니까 이동이 되고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화폐적 현상으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환율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군요. 저희는 원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봐도 강달러잖아요.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달러가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달러가 금리를 올리는데 원화가 따라서 금리를 못 올린다 생각하면은 당연히 돈이 누가 봐도 달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기준금리를 예. 그 점도표상에서 봤을 때 4.5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4.5에서 뭐 5% 사이로 올린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 수준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쫓아가긴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따라가야죠. 이 갭이 예.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벌어지면 환율이 더 그럼 폭등하겠죠. 더 1,500원, 예. 1,600원 되는 거잖아요. 1,600원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만약의 사태에는 네. 1,500원, 1,600원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상황으로.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가 그렇다고 3%잖아요. 미국이 3.25인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에서 4%를 빵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요즘에 레고 세트도 있고 좀 가격이 힘들다 0.25 올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0.75가 나니까 그때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또 보고 나서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또 매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이 더 폭등한다 생각할 거니까 매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죠.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사도 손해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와, 그럼 우리나라 그 진짜 한국은행 계신 분들도 골치가 아프겠네요. 골치 아프진 않죠. 그래요?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우리는 3.5까지 가야죠. 아, 따라간다고? 그냥 똑같이요? 따라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막 가계부채 터지고 막 0.5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신용을 해야죠. 아, 따라가면서 이제 다른 뭐 부양 정책 같은 걸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없죠. 예.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화폐라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전혀 보장이 되지 않구나.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화폐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레고 사태 굉장히 문제 많잖아요. 그게 레고 사태의 본질은 굉장히 심플하죠.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강원도가 안 갚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가 돈을 안 갚아버리니까 정부도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심각한 게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누가 봐도 뭐 이렇게 공사 이런 안 망할 것 같은 회사.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는 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회사들도 더 완전히 투자를 안 해버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생산성이 없다는 건 간단하게 심플하게 현금 흐름이 안 생기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주택 투기가 한번 잃었잖아요. 어쩔 수 없죠. 따라가지 않으면은 환율이 이제 더
크게 올라가고 이게 되게 슬픈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올려요. 미국이 그러면 한 번 더 4.5까지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은 이제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울고 쓰러지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더 못 올리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더 못 올리겠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기업도 기업 나름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포스코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현금 흐름을 막강하게 내는 기업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가 지금 이제 떨어졌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24조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순자산이 24조거든요. 근데 부채가 10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금리가 올라가도 버티는 거예요. 그냥 빚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순자산이 한 330조 되는데 부채가 100조잖아요. 그 100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감산 안 한다. 치킨 게임 한번 해보자. 누가 체력이 더 좋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고금리 시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 나고 자기 자본이 예를 들면은 자기 자본이 한 1,000억인데 부채가 1,000억인데 2,000억, 3,000억이다. 이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 아니 지금 뭐 레고 사태 때문에 그 회사채도 못 팔고 어음도 안 돌잖아요. 거기에다가 투자도 안 들어오면은 적자 나는 기업은 순식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네이버라든지 뭐 포스코 여러 가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가 환율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부채가 작은 기업은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장 관점이잖아요.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라이언 캐릭터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이언 캐릭터를 보면 참 귀여웠었는데 요즘에는 라이언 캐릭터가 웃으면은 화가 난다. 약간 카카오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업적으로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그때 보면 이제 물적 분할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스톡 옵션 하셔서 막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민심이 안 좋죠.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핫바도 먹을 수 있고 굳이 뭐.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카카오를 결국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고 이번에 카카오도 한번 우리가 먹통이 돼봤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휴대폰을 다 쓰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여러 개 먹을 게 있지만 또 돌고 돌아서 플랫폼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투자할 수 있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너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금리도 있고요, 환율도 있고 또 뭐 지정학적인 전쟁 이슈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네. 뭐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많은 거죠. 금리도 뭐 4.5까지 간다고 했는데 정말 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환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주가는 코스피는 또 거의 한 30% 빠졌고, 삼성전자는 40% 빠졌고, 막 네이버 카카오는 막 50%, 70%까지도 빠졌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주식,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한데 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환율은 어디까지 치솟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4%를 빵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3%잖아요. 근데 만약에 3.5까지 탁 끌어올렸다 라고 하면은 환율이 좀 덜 동요하겠죠. 근데 대신에 빚낸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 중에서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 너무 속상하죠. 뭐 그런 관점인 거고,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연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왜냐하면 금리가 끝까지 올리고 났다라고 하면은 자, 미국이 만약에 4.5까지 올렸다. 그럼 1년 동안 끌어버리겠죠. 시간을 끌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4.5까지 올린 다음에 1년을 끌어버리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예,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현금 흐름이 나는 기업은 어떨까요, 옹 이사님? 버티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 쓰러져 남는 거죠. 이제 그 무너진 기업을 다시 이제 쓸어 담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이제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 좀 힘든 시기가 되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웅이사님과 과거에 찍은 말씀 있잖아요. 3천만 원으로 뭐 매달 100만 원씩 하면은 금방 수익이 난다. 그게 사실 지금 최적화돼 있는.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꾸준히 넣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 꾸준히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빚을 안 내는 거죠. 빚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좋죠, 사실은. 그 빚을 안 내고 적립식으로 그렇게 우량한 기업들을 매달 샀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 지금 급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동 반대 매매도 엄청 많아요. 뭐 신용을 썼다든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 막 고점 대비 막 70%씩 떨어지니까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죠.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넣어요. 그럼 1년 지나면 한 4천만 원이 좀 넘어가 4,500이 될 거니까 지금 빠지면 웅이사님 얼마쯤 될까요? 지금 빠졌다고 해도 100만 원씩 꾸준히 넣는 사람들은 빠져도 한 3천? 좀 그러니까 100만 원씩 넣어서 내가 1,000만 원은 사라져도 또 3천이죠. 근데 대신은 뭐냐면 주식이 계속 느는 거예요. 주식 수량은 늘겠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쉽거나 그럼 주영쌤 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우량주로 넣었는데도 다 떨어졌다. 그럼 환율도 완전히 폭등하겠죠. 그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감자심으로 가면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왜냐면 경제가 다 무너진 거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은 저점에서 계속 물량을 늘린 거잖아요. 이게 엄청 이제 금방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지금 물가가 이제 잡히는 약간 시그널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샌드위치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김밥 한 줄에도 거의 3,000원 정도 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 두려움 있줄이 갈비탕 이러다가 3만 원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나? 라고 이제 보면서 지금 이미 이제 시작됐죠. 물가가 잡힌다는 게 어쩌면 이제 이미 우리가 뭐 굉장히 작은 틈인데 레고 사태 하나만으로도 지금 건설 회사 자체가 막 다들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과연 이제 강자가 누구고 누가 버틸 수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주식을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적립식을 해오던 사람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다 사지 말고 뭐 한 50만 원만 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100만 원씩은 사도 100만 원. 100만 원씩은 사도 상관없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무리하게 지금 막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해서 많이 사면은 이 지금도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환율은 과연 얼마까지 폭등할 수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죠. 결국은 이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우리나라의 화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화폐 우리가 쓰는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의 어떤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손해를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좀 이제 줄일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진짜 뭐 미래일은 알 수 없는 거지만 뭐 한 1년, 2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건 그럼요. 그렇겠네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화폐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과거에 기준금리가 0.25였잖아요. 그때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냐면 엄청 무시를 당했거든요. 달러가. 왜냐하면 보세요, 웅사님. 0.25예요, 기준금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책이 막 나와요. 달러에 몰라. 달러는 끝났다. 달러 이후의 세상 이런 책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대신에 뭐가 또 유행했냐면 비트코인. 그리고 심지어 달러가 기준금리가 0.25였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기준금리가 그때 얼마였냐면 4%였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들이 달러 대신에 막 분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0.25잖아요. 이자도 하나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좀 사고 위안화도 샀다가 유로도 담았는데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가도 물가인데 이때 지금 기준금리를 4.5까지 확 올려놓으면은 지금 중국 기준금리가 위안화가 3.8인가 될 거예요. 3.6인가?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 파워가 훨씬 더 이제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미국 달러가 4.5잖아요. 그러면 4.5까지 만약에 유지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랄까 퇴출 당하겠죠. 이제
현금 흐름이 없고 제대로 실적이 난 기업은 다 퇴출도 않고 딱 살아남잖아요. 음. 살아남으면 이제 4.5예요 기준금리. 그럼 경기가 왜 안 떨어지냐면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죠. 0.25 그리고 한 번 더 날려줄까 이렇게 계속 그 연준 의장께서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대 심리가 화폐 달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더 빠른 속도로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사실 너무 좋죠. 오히려 이제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금리를 낮추면서 전 세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모두가 물가 좀 주어 막 이러잖아요. 물가 좀 제발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서 아주 이제 기습적으로 팍팍팍 올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4.5까지 가면은 달러가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대심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달러가 만약에 4.5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금 안 사죠. 금을 왜 사요? 달러를 4.5 기준금리가 4.5면 예금을 6% 주는 거잖아요. 금도 안 사고 코인 위안화 뭐 조금 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더 강력해지는 거죠.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정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5% 이상은 올리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버텨주면은,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매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뭐 인하책이나 그렇죠. 부양책들이 있으면서 이 주가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화폐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제 금리가 한 4%대까지 올라가면은 0.25씩 낮출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기대심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버틴 기업들한테는 주가적으로 되게 좋은 면이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유동성이 이제 뛰어나니까. 힘든 기업은 다 파산할 거고 몇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경기에 대한 기대심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미국 위주로 완전히 이제 막 우리 달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겠죠. 뭐 애플, 뭐 MS, 구글, 뭐 테슬라, 아마존 이래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련 기업이 많잖아요.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나 뭐 그런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많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시기에는 돈이 있으면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진짜 좀 사기는 해야 되겠네요. 조금씩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미래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플한데 지금 사실 주가 상황을 보면 이제 주식이 얼마나 재밌냐면 저는 늘 지켜보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생각하죠. 주식을 싸게 사서 나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과 한 1년 정도만 전에 생각하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엔터, 뭐 하이브라든지 그다음에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테마, 메타 관련 테마부터 게임주나 다 그때는 비쌀 때는 서로 더 사려고 하고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뭐 엄청나게 싸거든요. 근데 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주식이 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식 투자 생각보다 대범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보통 싸게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에 사서 1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게 싸다 생각해요. 그럼 다시 14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와, 싸게 사서 많이 벌었다. 그리고 이게 12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왕창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물리는 거죠, 약간. 항상 패턴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아마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아니라 자산, 그러니까 장부 가치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만약에 뭐 한 1,000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700억밖에 안 되고 이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1년 정도만 딱 끌어주면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유지를 해버리는 거죠. 1년 정도를. 그 다음에 남보다 다른 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으로 기결이 되는 거죠. 싸진 거는 알겠는데
물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추가로 현금이 창출이 돼서 그걸 넣는다 할지라도 평균 단가가 변하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선택인 건데 현금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뒤를 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없는데 거기에서 빚까지 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승부를 건 거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오른다라고 승부를 거신 거잖아요, 사실.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거시 경제가 예측이 안 되는 게 미국이 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아마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죠. 미국 안에서도 폴 크루그만 교수님도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주면은 저금 아무도 안 하고 다 쓸 줄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만약에 물가가 8%가 아니라 한 5% 정도로 유지했으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지원 정책을 써보고 나니 물가가 너무 올랐네? 야, 이거 8% 넘어가는데 10% 넘어가면 그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화폐를 끊임없이 값어치를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그게 누구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의 그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돈 자체가 변하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이 계속 변동하는 원리의 기본은 뭐냐면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쓰여 있는 이 화폐가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했을 때 너무 확신을 갖고 몰빵을 하거나 심지어 그렇죠. 대출까지 끌어서 샀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너무 그거는 지나치게 어쩔 확신을 수가 없죠. 가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폴 크루먼 그 노벨상 수상자도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맞습니다. 인정하고. 예. 그 물가가 그렇게 될지 노벨 경제학자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버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더 넣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게 과욕이었던 걸로 결과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더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렇죠. 플랫폼이나 뭐 게임이나 엔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알아요. 뭘 아냐면 지금 주식 상태에 비해서 돈을 버는 게 적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사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왜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다 비싸게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 싸게 사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비싼데 이거는 이제 시계 그러니까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가 그만큼 좀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그런 관점이고. 근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빚을 내지 않고 그냥 주식이 물렸다. 근데 물렸는데 이제 그게 약간 현금 흐름이 난다. 우량한 주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죠. 만약 이제 현금 흐름이 많이 안 나는 기업에 많이 투자했다 이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위험 관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또 막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뭐 1년 후나 2년 후에 바로 이렇게 뭐 조기 상환을 한다거나 써야 되는 목돈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1년 정도만 딱 끌어주면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유지를 해버리는 거죠. 1년 정도를. 1년,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다고 하면 내려줘 볼까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들쑥들쑥 하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정도는 뭐 좀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또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의 뭐 4.5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또 많은 부분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빠진 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4.5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4% 정도까지는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4%까지 반영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는 거죠. 과연 5%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5%까지 되면은 과연 경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초토화되는가를 이제 보고 있죠. 투자자 그냥 현금 있는 투자자들은 전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금융이나 이런 경제를 공부를 해보면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뭐냐면 굉장히 부를 크게 축적하시는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인사이트가 뛰어나고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저희가 알았겠죠. 왜냐면 그거에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될 거고 책으로도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큰 부를 제가 봤을 때 금융을 보면은 끝까지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방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유럽 격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부자들은 거리에 피가 물들면 집을 사기 시작한다. 약간 그때는 이제 다 팔 거잖아요. 그때 움직이는 예, 거죠. 그때 움직이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빚을 너무 많이 냈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과신을 하게 되면 금리가 딱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순식간에 그럼 무너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투자라는 게 엄청난 뭐 인사이트와 뭐 이런 그다음에 남보다 다른 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 인내심으로 약간 기결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도대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언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시다 보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시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시기를 다들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첫째는 그 시기가 오면은 현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무서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항상 20% 30%씩 현금을 워런 버핏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예비비를 챙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식 자체를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재밌는 얘기를 우리 옹 이사님한테 해드리면 제가 좀 내성이 생긴 게 있거든요. 내성이 뭐가 생기냐면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누구는 뭐 엄청 크게 벌었다더라. 누가 뭐 돈을 벌었다. 내가 벌었다. 이게 나중에 지간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든가 아니면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끌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밌는 게 뭐냐? 올라갈 때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옹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KTNG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년 정도를 7만 원 후반대에서 8만 원 초반대 가격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신에 배당은 거의 5에서 6%를 줬어요. 그러면 3년 전부터 KTNG를 만약에 투자했다. 라고 하면 지금 KTNG가 지금 아시겠지만 9만 원 돌파했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만약 KTNG를 3년 동안 꾸준히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률이 지금 한 20%는 왜냐면 배당이랑 합치면 아유, 또 훨씬 넘죠. 그죠?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2년 3년 전에 KTNG를 많이 샀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진짜 이상 제정신이야. 지금 2차 뭐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뭐 메타 관련주하고 막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거에서 크게 벌었다고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KTNG는 그냥 들고 있으면은 배당도 계속 그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엄청난 그 변동성이 있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 자체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 관리가 핵심이고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KTNG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금 흐름 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보다는 뭘 생각한 거죠? 배당. 위험 관리. 그렇죠? 위험 관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화끈하게 올라갈 주식도 알고 있지만 이 주식은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이 나고 영업과 현금 흐름이 나기 때문에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관리를 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도 물론 계좌를 열면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보면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만 비교해도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뭐 반도체 지수까지 하면 S&P 500은 뭐 20%, 예. 나스닥은 30%, 예. 반도체 지수는 40%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S&P 500에는 이제 막 가치주랑 섞여 있으니까 예. 이게 덜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을 위험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처음에 애초에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 MDD라고 하나요? 그걸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방송을 할 때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주식을 한 주씩 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옆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저게 뭐 하는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위험 관리인 거죠. 위험 관리. 그러니까 시간을 쭉 끌면서 천천히 이제 주식에 접근해 가는 거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한 주씩 산다는 것 자체는 항상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현금을 남겨두겠다. 그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 진짜 그 주영 쌤이 그 한 주씩 사라고 하잖아요. 막 몇 주 막 5주 사면 또 혼내잖아요. 다섯 주 너무 많다고. 예. 근데 그게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주식 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막 변화하지가 않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 주씩 샀어도 충분한데 막 하루에 막 몇 천만 원씩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음 날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결국 게 그건 거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뭐 말씀하시는 그런 주식들,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KTNG 같은 것들, KTNG는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좀 현금 흐름 있고 위험 관리가 되는 주식들은 계속 한 주씩, 그러면 한 주씩은 괜찮겠네요. 그렇죠. 한 주식을 지금 시기에는. 사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한 주식 사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 또 이게 뭐가 좋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종사자, 전문 투자자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이렇게 안 좋고 힘들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주식을 안 봐요. 그리고 앱을 심지어 지워버려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늘 과거가 실패가 실패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경험을 삼고 이걸로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어려울 때는 주식을 안 보다가 또 주식이 좋을 때만 보면은 그 과거의 기억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식시장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40, 50 됐던 게 결국은 플러스 50, 100, 200 이렇게 되는 걸 보거든요. 학습이 되는 거야. 이 회사는 망할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놔야지라는 걸 이제 그 금융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걸 보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보기 싫고 보면 속상하고 그러니까 안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걸 매일 지켜봐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한 주씩이라도 사면은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5만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6만 원 좀 안 되기까지 올라왔다. 지금 오늘 또 이제 좀 떨어졌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나고 나면은 한 주씩 두 주씩 사다 보면 내가 저 최저점에서 그래도 두 주를 샀다. 약간 그런 이 뿌듯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천히 사야 돼요. 예. 천천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천천히 사다 보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공부도 되면서 타이밍 이때는 맞아. 그냥 돈이 있으면 사놓으면 되겠네. 예, 왜냐면 제가 그거를 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수익을 냈냐면 아까 돌아와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실패해요. 투자를 제가 이제 쭉 하면서 느낀 게 투기도 저는 늘 투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투자도 투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투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투자예요. 뭐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거는 리셋을 하고요. 예를 들어 매월 한 1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이.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그러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엔터주? 요 정도를 매일 한 주씩 사는 그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해요?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어. 왜 그러냐면 아까 엔터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데 아, 1년을 끌어버리면 어. 파산할 수 있는 기업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 멘토. 현금 흐름을 확실히 보셔야 돼요. 아, 이 회사는 1년 동안 만약에 대출 이자를 10%를 내고 버틸 수 있나? 약간 만약에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면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게 뭐냐면 회사채도 아무도 안 사주고 어음도 아무도 안 받고 그리고 당장 처리해야 될 빚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인수될 수밖에 없는 뭐 최악의 상황도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멘토주를 빼고 현대차를 넣을까요? 현대차 정도면은 뭐 크게 걱정은 없죠. 왜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크고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나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 다 합쳐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는요? 네이버 카카오도 나쁘지 거기까지. 않죠. 예, 나쁘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늘 클 수 있다.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걱정은 안 해요. 걱정 안 하는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1억 중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넣었다. 그럼 10에서 15%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사실은 반토막이 나도 사실은 1,00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나면 전체에서는 그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냥 뭐 다 빠지니까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네이버가 50%다. 카카오가 50%, 1억 중에서 만약 50%다. 5천만 원. 그러면은 이 주식이 오를 걸 알아요. 알아도 이 떨어질 때 그 극도의 그 스트레스와 뭔가 정말 뭔가 세상이 나를 속인 것 같고 그 기분을 뭔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굳이 우리가 투자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단단하게 될 수 있겠네요. 포션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은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최악의 경우다. 최악의 경우 망했다.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최악의 경우 망했다. 네. 그럼 우린 감자심으로 가야 돼.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게 투자라는 게 제가 이제 왜 이게 어떤 거냐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보다 굉장히 잘 살고 싶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들만큼만 좀 살고 싶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재테크를 안 하고 그냥 저금하고 적금을 하면 지금은 놀리지 않죠. 근데 이제 경기 화랑기 때는 지금은 안 놀리는데 이게 알 수 있죠.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4.5까지 딱 올라갔다. 1년이 지났다. 이제 그때부터 한 명씩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면 너는 왜 투자를 안 하냐. 그러니까 옆에서 막 벌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세상을 못 쫓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다 같이 망하는 거는 아무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는 다 같이 만약에 망했다면 전부 다 감자를 심으러 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건데 정말 그 주축이 되는 화폐 주축이 되는 그 기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한마디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로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건 한마디 지수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차 전지도 괜찮을까요? LG엔솔. 2차 전지 충분히 가능하죠. 너무 좋죠. 2차 전지 덕분에 저희가 현대차가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게 과거에는 사실 그 내연 기관일 때는 그 독일 3사가 워낙에 역사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3사가 굉장히 역사가 깊기 때문에 현대차가 사실은 몇 수 아래로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제 배터리잖아요. 2차 전지가 이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배터리를 잘 만드니까 이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봤을 때 이게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이제 독일 3사의 강점이 뭐냐면 제로백이었거든요. 과연 0에서 100m까지 몇 초에 갈 수 있느냐. 그걸로 성능을 따졌잖아요. 그런데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전기차는 진짜 딱 밟는 순간 팡 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은 이제 그 내연기관의 그 엄청난 그 성능이 이제 필요가 없는. 비슷해지는 거니까 오히려 실제로도 유럽에서도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네. 잘 되고 미국에도 있다라고 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잘 열심히를 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쌤은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중소형주는 권하지 않으시나요? 권하긴 하는데 어. 이런 거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변동성이 너무 커요. 커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지 않으면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오스템 작지 않잖아요. 오스템 시가총액 상인데도 그렇고 오스템부터 해서 뭐 이번에 최근에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요만큼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죠. 그 중소형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요만큼 떨어질 때 아, 중소형주는 이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투자할 때는 뭐 그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위험 관리 측면에서 웅 이사님은 중소형주 투자하면 몇 % 정도가 적정할 것 같으세요? 비중을 만약에 비중을- 위험 관리 측면에서 비중을 두면 얼마쯤 좋을까요? 조금만 가죠. 한 10%? 저는 5% 이상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대형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중소형주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한 삼성전자를 25% 넣어주고 이런 중소형주로 한 5%. 그렇게. 예, 그런 식이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면은 또 하나 뭐 조금 늘릴 수 있지만 한 중소형주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약간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훨씬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위험관리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 포션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투자하지 말고. 그렇죠. 좋아 보여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을 수익을 냈냐면 아까 돌아와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KTNG.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실패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주식 투자의 뭐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방법을 믿고 뭘 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명언이네요. 어떻게 투자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만 내 돈을 잘 지키면서 위험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요 포인트면은 버는 거죠. 와. 결국 지나고 났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좀 지나면은 많이 벌 수 있는 포인트로 가면은 성장주로 가는 거잖아요. 지킬 수 있는 포인트면은 결국은 뭐 현금 흐름이 좋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KTNG로 갔겠죠. 살아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더 벌려고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사실 그 세상과 기업의 그 복잡 다단함을 그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 그 한계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올라간다, 뭔가 이제 이미 어떤 그것을 보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아까 그쵸, 전에 그쵸.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돈을 버는 스타일들은 어떤 거냐면 남이 실수한 걸 기다린 거죠. 그래, 그때 저렇게 올라갈 때 빚내서 다 저럴 때 알아봤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지금 딱 해서 어떤 종목을 좋다고 발견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사실은 시장에는 이미 얼마나 많은 뭐 꾼들 소위 그런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그걸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과감한 거,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사이트와 노련함보다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엄청 뭐랄까 대담해야 되는 거죠. 뭐 대담하다는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장세에서 주식을 조금씩 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이 쌀 때 산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그럼 왜 이때를 왜 기다리나. 올라갈 때 이때 타이밍을 노려서 그게 안 되나요? 탁 올라가야지.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은 탁 사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억대로 되는 순간 안 되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 자체가 이미
도박이죠 사실. 완전 투기가 될 수가 있는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 약간 그런 느낌. 그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삼성전자랑 뭐 네이버랑 현대차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30% 빠졌는데 네이버는 5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봤는데 저점 같아.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네이버를 더 사는 거죠.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 굉장히 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적인 건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20%가 났고 네이버가 마이너스 50% 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고 이거를 넣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 몰빵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하고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삼성전자를 팔고 네이버를 샀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몰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네이버가 5%에서 10%더 떨어진다. 그럼 이제 미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올라도 문제예요. 올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또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아, 네. 오르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변동성이 큰 거에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투자는 모르겠고 본격적으로 투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홀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잖아요. 만약에 10,000원을 걸어서 홀짝을 해서 맞추면은 곧 배로 준다라고 하면 20,000원이 되잖아요. 20,000원을 또 홀짝을 해서 벌어서 40,000원이 되잖아요. 또 이기고 80,000원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만 실패를 하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려우니까 번 거를 조금씩 빼놓으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수익 난 거를 일부를 현금으로 빼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돈이 현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 심리적으로 이제 현금이 하나도 없죠. 결국은 그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홀짝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럼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성장주를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가치주, 뭐 KTNG나 뭐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것도 같이 빠졌어요. 그럼 얘는 이제 배당을 그래도 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아타는 뭐 그런 전략은 또 어때요? 아니면 뭐 네이버를 팔아서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근데 네이버는 지금은 팔 수 없죠. 지금 팔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싸니까. 너무 왜냐면 고점 대비 지금 엄청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게 좀 다 같이 빠져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이게 너무 나쁜 주식이 아니라면? 다 같이 이제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난 기업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영업이익이 다 빨간색이면은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미리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됐죠. 정리가 됐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안녕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파산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같은 2차 전지나 뭐 LG 엔솔이나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다 마이너스가 좀 다 다르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는 더 많이 빠지고 2차 전지는 수익이 낮죠. 수익이 낮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자체에서 2차 전지를 팔아가지고 뭐 네이버를 더 산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을 뭐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좀 조율을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계획적으로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거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나는 이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 공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 주로 뭐가 있냐면은 공격적인 게 뭐냐면은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있겠죠. 2차 전지나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더 세게 움직이고 싶다. 나는 더 강력한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세가 있는 2차 전지와 많이 떨어진 네이버를 사는 거예요? 비중을 막 40을 넣겠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겠다.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이거를 사서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서가 더 좋냐 안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포트폴리오의 네, 성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나의 이 소중한 돈을 성장주로 어차피 한 번은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네이버가 망할 것도 아니고 내가 저점에서 비록 지금 마이너스 50이지만 난 더블로 묶고 가겠다. 난 더블로 간다. 라고 하는 이거는 누가 옳고 그런 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투자 성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근데 이해는 시켜줘야지. 너 그러면 대박 날 수 있지만 쪽박이 날 수도 있다. 그건 알고 있어라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를 제가 이제 쭉 하면서 느낀 게 투기도 저는 늘 투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투자도 투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투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투자예요. 내가 이거를 분명하게 투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엄청 극도로 긴장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빠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기했기 때문에. 근데 제일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투기를 했는데 투자를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한꺼번에 3억을 확 산 거예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3억을 샀다는 거는 변동성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죠? 무조건 몰라요. 오른다라고 믿고 확 산 건 누가 봐도 아니 3억이나 있으면 뭐 3천만 원치 일단 사놓고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좋잖아요. 뭐 3천만 원 올라가면 뭐 저거라도 좀 수익 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똑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종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샀다고 해서 이게 투자냐?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 돈은 원래 1억밖에 없는데 2억을 더 끌어서 3억을 사면은 이게 투기인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코인을 사도 나는 이게 투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지만 나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나는 더블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코인이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던질 거거든요. 손절이 치고 바로 나오겠죠. 약간 그 위험 관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이 우선 제일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러니까 안정형이 볼 때는 되게 위험한 행동일 수 있겠네요. 막 삼성전자를 팔아서 막 더 떨어진 카카오를 사고 막 이런 게. 그 위험하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미 자제력이 없다. 이제 조만간 깡통이 되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아니 지금 삼성전자 사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걸 팔고 또 저기에 가다니 이러면서 한 일주일은 못 주무실 텐데 약간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뜨죠.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좀 혼란한 장, 이런 하락장, 횡보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더 먼저 올라갈 뭐 반등주, 반등 섹터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서 환율 때문에 시장만큼 빠진 종목이 뭐냐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정도 되겠네요. 반도체와 자동차는 시장 정도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과대하게 떨어진 게 뭐냐면은 뭐 성장주, 플랫폼, 게임, 엔터,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시장보다 과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버티는 종목이 뭐죠? 버티는 게 2차 전지. 2차 전지는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제일 먼저 신고점을 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2차 전지가. 예. 신고점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신고점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 주식을 굳이 안 팔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좀 더 사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방이 좀 이제 강력한 주식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 사실은 먼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떨어진 게 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떨어진 거는 반등은 하겠지만 반등할 때 이제 앞에 사람들 물린 사람들이 주식을 지금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매물이 쉽지 않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매물벽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지금 한 5만 8천 원 정도 되잖아요. 6만 8천 원만 돌파를 해버리면 그땐 달라요. 굉장히 이제 가볍죠. 아, 이제 팔 사람이 이미 다 팔았을 거고. 예,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이 크지 않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10%에서 15%만 올라가 버리면 삼성전자 그럼 거의 지금 5만 8천 원 정도니까 15%까지 올라가면은 한 6만 7천 원, 8천 원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사 모으시는 분들은 손해 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그 6만 8천 원, 뭐 7만 원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외국인 같은 큰 손들이 들어와서 한번 확 사는 건가요? 확 사는 게 그거죠. 아까 환율. 그러니까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순식간에 사죠. 지금 안 사면 언제 사? 약간 그렇죠. 순식간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막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재밌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주식을 선행한다고 하는 게 금리가 최고점이잖아요. 그럼 다 죽는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야 이제 금리는 더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금리를 더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강달러가 더 이상 강달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약한 통화를 이제 분산 확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뭐 망하겠어? 우리나라에서 망하겠어? 그냥 지금 사놓고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어떤 사람이 투자하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속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오르지 못한다. 그런 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은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따라하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면은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주식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고 이런 주식들이 과연 주식이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주식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심플한 게 우리가 딱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비중이 많다고 해서 이 주식이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우하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것도 뭐 전혀 뭐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외국인 지분만 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파는 거는 누가 봐도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판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또 언제 들어올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예. 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주식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주영쌤한테 지금 한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긴 사는데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가 57,300원 정도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가격 자체를 뭔가 좀 조금씩 이렇게 사면서 만약에 1억 정도가 있다. 1억 정도가 있으면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조금씩 사면 포트폴리오 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는 2천만 원 정도는 뭐 삼성 그러니까 비중을 딱딱딱 나눌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서 이제 조금씩 거의 하루에 한 주씩 계속 사들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2천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사고요? 2천만 원 정도로 뭐 삼성전자 뭐 한 40%, 뭐 현대차 20%라든지 최근에 뭐 많이 빠졌던 뭐 네이버 카카오도 사고 2차 전지도 사고 이제 제 성향에 맞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일단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딱 종목을 세팅하는 거죠. 종목을 세팅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이제 천천히 사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딱 지금은 뭐 1, 2년 지나면은 뭐 꽤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1억 정도가 생기면 예. 처음에 2천만 원 산 다음에 이제 8천만 원 현금이 있고 지켜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천천히 한 주씩 예, 사면서 그러면 그래도 그 기간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을? 8천만 원이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사실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는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계속 쪼는 거거든요. 계속 쪼는기 때문에 음.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물가가 만약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인데 만약에 5까지 떨어진다. 그럼 저는 좀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5%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금리 더 안 올려도 되거든요. 유지만 해도 아마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가가.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금리나 얘기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더 사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시장을 지켜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뭐 공식처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이 어렵죠. 왜냐하면 공식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좀 간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 평균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목표로 가져가면 적당할까요? 저는 연평균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늘 이제 같이 공부를 하지만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돈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돈이 두렵냐? 돈을 잘 모르니까. 두려웠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도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면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 변동성이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도대체 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전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시경제를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식 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는 게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갖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면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정을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아까 이사님께서 얼마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 시장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은 너무 힘들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주식을 지켜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뭔가 이 돈에 대해서 알 것 같거든요. 알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준이 생기면은 그 수익률을 넘어서 훨씬 더 뭔가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데 노련한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경기 확장기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투자를 못해서 그리고 지금 경기가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줄어들잖아요. 너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금방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앞으로 뭐 30년 정도를 봤을 때 이런 구간이 화폐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5번, 6번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시기를 잘 할 수 있으면은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많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옹 이사님하고 저희가 지금 주식시장을 지키고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주식시장을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식을 가져가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점점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약간 그런 말씀인 거죠. 나중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 96,000원 전고점을 뚫고 예. 몇 배 더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금리가 미국이 4.5까지 올리고 나면은 그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4.5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글로벌 반도체 업체나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10%까지 올라가고 회사채가 막 12%까지 올라갔을 때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방심한 기업들은 이제 다 힘들게 되는 뭐 그런 관점인 거죠. 네이버도 46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시가총액이 80조에서 25조까지 떨어진 거죠. 와, 그럼 16만 원에서 2배가 돼도 32만 원이면 46만 원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이버도. 근데 그게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사실은 오버슈팅한 거죠. 왜냐하면 1조를 버는 기업이 80배. 시가총액이 80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카카오는 100이었잖아요. 그죠 말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성장주라는 게 이런 그러면 거구나.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 80, 100 뭐 이렇게 막 과열 구간으로 예. 뭐 이렇게 딱 그게 과열 구간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거의 딱 그 정도 막 80배, 100배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매도라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해야죠. 음. 만약에 내가 이게 카카오가 포트폴리오에서? 전체에서 30%다. 아, 이러면은 이거는 너무 올라갔어. 너무 심하니까 내가 한 20에서 15로 줄여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잘하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게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중이 확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이거는 너무 오버슈팅한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만약에 아까 말씀한 5%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오르나 떨어지나 그죠. 뭐 오르면 기분 좀 좋고 떨어져도 뭐 오른 거 다 빠졌네, 더 빠졌네, 약간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한 30%다. 만약에 네이버가 50%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지금 잘못되고 못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그렇죠.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이버가 솔직히 뭐 망하겠어?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망하겠어? 그냥 지금 사놓고 뭐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음.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많이 사신 분들은 떨어지면은 왜 속상할까요? 마이너스 됐어도 저는 속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못 사잖아요. 그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고점 대비 7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왜 이렇게 계속 주식이 떨어지냐면 자동 반대 매매가 마진콜이 당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를 써서 막 산 거예요. 증거금 30%에 아마 신용융자가 10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자동으로. 예, 신용 매매가.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팔리기 때문에 완전히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이버도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지금 35만 원에 사신 분들도 저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래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참 좋은 기업인데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완전 산을 그렸다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그게 되게 익숙한 게 그 전에도 보면은 네이버가 항상 고점 대비 그 50%가 빠지는 게 몇 번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 가격이 작아서 그랬던 거구나. 예, 그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10년, 20년 차트를 보면은 항상 올랐다가 마이너스 반토막,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고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 5년, 7년 박스권을 그릴 거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올라도 3천, 뭐 2천에서 3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더 근본적으로 굳이 한국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막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S&P 500을 그냥 계속 그냥 모아가는 걸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근데 돈이라는 게 한쪽만 강할 수는 없어요. 한쪽만 강하게 되면 그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달러가 너무 강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입할 때는 좋은데 수출할 때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국 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달러가 굉장히 되면은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이게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또 환율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순식간에 돈이 막 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강달러가 될 상황이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게 늘 이제 밸런스가 있고 늘 이제 돌고 도기 때문에 약간 투자할 때 좀 중심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예.
그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계속 그렸다고 하는데 막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예. 그런 그래프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주식을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대공황 때랑 뭐 닷컴 버블 때 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계속 그 지지부진하게 미국 역시도 횡보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그러니까 혹시 이번 장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진짜 뭐 2년 3년 후에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 횡보를 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두려운 것 같고. 근데 그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경기가 다 침체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 상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보다 엄청나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남만큼 열심히 꾸준히 살고 싶은데 왜냐면 그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나만 굉장히 잘안 되는 게 심플한 거죠. 아니라. 예, 나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전혀 심리적으로.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투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 미래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앞으로 경기가 망할 것 같고 뭐 다 망할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투자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긍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건데 결국 투자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에서 좌절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끌고 가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투자가 조금 더 눈에 보이죠.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내 소중한 그 월급이잖아요. 나의 소중한 자산을 과연 내가 그냥 이제 보증하는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더 확실한 뭐 금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긍정에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세상이 발전할수록 나의 부는 같이 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했지만 세상이 힘들어지면은 그냥 나의 부는 쪼그라드는 건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이 쪼그라들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다 힘들어지는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그럼 너무 변수가 많고 미래는 진짜 알 수가 없지만 주영 쌤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대략 지금의 이런 좀 침체 분위기 많은 분들이 진짜 요즘 보면 주식 방송 댓글이 진짜 불과 한 6개월 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쵸.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게 또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시점을 조심스럽게라도 예측을 한번 시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금리를 최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네. 금리를 이제 너무 힘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라고 내려줄게요. 생각하면서 좀 내려볼까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눌려왔던 주식들이 순식간에 반등하기 시작하겠죠. 실적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봤을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과연 물가는 언제 잡힐까? 물가는 도대체 물가는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야지만이 이제 좀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물가가 잡힐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금리가 4% 이상 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났을 때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네. 근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올려버려야 되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예. 2024년 정도? 2024년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금리가 만약에 4%까지 올라가면 더 많이 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돈은 벌써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릎은 아닌데, 그러니까 바닥은 아닌데 이미 외국인들은 무릎에 다 사놓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환율이 1,550원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올라봐야 10%거든요. 10%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그게 선반영한다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타이밍을 노리면은 어렵고. 근데 이 기업은 결국은
미래를 산업을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도 천천히 사면서 천천히 뭐 한 주씩 두 주씩 한 주씩 두 주씩 사다가 금리가 최고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안 빠져요. 외국인이 자꾸 사. 야, 이건 이제 환율 고점 찍고 반등하려나 그러면 조금 더 사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타이밍을 노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그렇게 그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선수들도 어려운 거죠. 못하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더 그런 분들도 쉽지 않은 다 거예요. 파산하죠. 그렇게 하면 다 파산해. 다 파산.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면 옆에서 응원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될 수 없으니까 늘 항상 잘한다. 어느 순간 또 사라지거든요. 야, 멋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 응원해주면 돼요. 절대 뭐 이렇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을 하는 건 어때요? 막 5% 예금, 정기적금 드는 거. 예금도 나쁘지 않죠. 지금 근데 예금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죠. 예금이 나쁘지 않은데 예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주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기준금리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떨어뜨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4.5까지 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위축이 되죠. 왜 위축을 시키냐면 물가가 높으니까.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위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위축이 많이 되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리는 순간 예금 적금보다는 순식간에 뭐가 또 유리해지는 거죠. 주식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밸런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옳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럼 과연 내가 예금을 했지만 세상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옆에서 자랑을 해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항상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처음에 포트폴리오 그걸 어떻게 꾸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네 성향에 맞춰서. 그럼 여기다가 혹시 그 주영쌤 부동산을 좀 넣으면 이 부동산은 좀 장기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항공모함에 비유를 해서 주식은 뭐 또 이렇게 금방 뭐 2023년, 2024년에 날아갈 수 있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한번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3년, 5년 빠질 수 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밸류가 있잖아요. 좀 값어치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에 투자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이제 약간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어떤 값어치가 높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우리나라가 사실 엄청 잘 만들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완전히 세계적인 그 건설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작정하고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진짜 뭐 산을 다 밀어버리고 뭐 엄청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지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와 롯데. 근데 실제로 롯데와 이마트가 주가가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기 때 오른 게 아니라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값어치가 변동하지 않았는데 서로 이제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아까 전에 부실 기업처럼 순식간에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냥 이런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발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자산이 많으면은 당연히 뭐 많으면 많을수록 현금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있고 이제 뭐 투자도 하면 좋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 정도는 나는 이사 다니기 싫다. 약간 그러면은 집을 사는 게 맞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부동산 자체를 투자로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부동산을 과연 투자로 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현금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약간 호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이제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게 경기 화랑일 때는 어떤 거죠? 네이버 카카오 확 올라가듯이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 때는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호가가 지금 그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부동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로 삼기에는 금리가 일정할 때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정말 부동산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건설회사가 엄청 올라야죠. 왜냐면 만들기만 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롯데마트는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우상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법인세만 엄청나게 내고 현금 흐름이 계속 악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법인은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이 부동산 값어치가 올랐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 게 자 실적이 얼마냐 이렇게 바로 지금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 올랐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부동산 그 가격에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실거주로 예.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 찬스를 잡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 3년 후를 잡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최소 3년은 빠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뭐 들어오는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예금에 넣든가 잘 모아가지고 나는 3년 후에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동산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 시장이라는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심플해요. 왜냐하면은 누가 보증을 하냐면 한국거래소에서 보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호가가 촘촘하게 딱 있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이 가격을 지금 이 가격에 매수가 얼마가 있고 이 가격에 매도가 얼마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별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뭐 현금 흐름이 막혔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팔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거 1대1 그러니까 시장 형성 그러니까 시장이 뭐 중개소가 딱 있어서 막 이렇게 뭐 자 여기는 얼마에 팔 건데 자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막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개별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3년 뒤나 지금 1년 안이라고 봤을 때 언제가 돈줄이 더 막힐 것 같으세요? 언제 이제 돈줄이 막히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그냥 계속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만 깎아주세요. 했는데 1억 깎아준대요. 그러면 5천 더 이렇게 시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이 있으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꼭 3년 뒤에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저는 몰라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분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이분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인보한테 그리고 또 그 중개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가서 뭐 또 한 번씩 식사하면서 좀 싸게 있는 거 있으면 말 좀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포인트는 현금이 있으면은 현금이 있고 내가 빚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사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3년까지 몰지 말고 계속 한번 가격을 예, 되게 쉽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인사이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1년이 걸리든 그러니까 돌 현금이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 3년으로 잡고 내가 3년 안에 사봐야지. 왜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약간 우리가 중고차 살 때 그렇게 하거든요. 중고차 살 때 제가 만약에 한 달 안에 산다라고 하면은 눈탱이를 맞죠. 근데 내가 그 현금 있어요. 그냥 난 좋은 차 있으면 살게요라고 하면 진짜 좋은 차 사죠. 왜냐면 그걸 알거든요. 그 딜러가 알아요. 딜러가 이 사람은 분명 그러니까 차는 필요 없는데 좋은 차는 사려고 한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은 이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보증하는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관점이죠. 저는 부동산은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호가라는 게 약간 신뢰성이 없죠, 사실은. 예. 언제 올랐다가 왜냐하면 그 부동산 봤는데 내부가 너무 비싼. 알고 보니까 막 진짜 막 엄청 비싼 걸로 하면 그 집을 비싼 걸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부를 가봤는데 막 너무 고급재로 이제 내장이 돼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집주인이 제가 이거를 뭐 얼마를 들였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야 이건 내 취향이다 이러면 비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약간 개별 물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3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집을 사시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현금 마련해놓고 현금 마련도 필요 없어요.
현금도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나 주위에 이제 집 팔려고 하는 의사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 10분들을 정도 해서 저분은 이 가격에 팔려고 하시는데 얼마에 팔리고 다 싶으세요? 뿌려놓는 그게 다 거죠. 뿌려놓으면 이제 천천히 기다리다가 너무 또 이것도 바닥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적정 가격에 하면은 그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어차피 이제 시장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딱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 가격에 얼마를 누가 얼마를 팔았고 맞아, 이게 맞아. 확 다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게 거래소에서 중개되기 때문에 그게 피할 수 없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맞아요. 개별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한지는 뭐 서로 당사 간의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전혀 그 신경 안 쓸 필요 그러네요. 없는 진짜 명함 뿌려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뭐 너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매로 내놓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사시면 돼. 그러니까 굳이 3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거 되게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아니신데 네. 그 활동하진 않으시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주식이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주식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거래적인 측면에서는 주식을 보면은 다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채권, 금, 오히려 이제 환율, 부동산 이런 게 이제 왜냐면 주식이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생산성이 나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죠. 그 주영 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혹시 제가 여쭤봤었나요?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예금을 6에서 7%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값어치가 있냐면 유동성 값어치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고 주말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매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화랑장일 때는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투기성 자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식이 너무 갑갑한 거죠. 주식은 9시부터 3시까지밖에 못하고, 주말에는 다 쉬어야 되고, 화랑장일 때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요. 주식을 주말에 쉬면은 너무 맞아요. 답답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댓글에도 그랬어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월요일에 기다려진다. 너무 답답하다. 맞아요. 미치겠다. 왜 주식시장 24시간 열지 않나. 이렇게 하면 코인으로 가는 거죠. 진짜 맞아요. 그 댓글 되게 예,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최고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유동성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또 심플한 게 금리가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금리가 이제 슬 떨어지려고 하면 이게 또 올라가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막 폰지 사기고 막 0이 되고 막 지금 한 2천 얼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금리가 만약에 4.5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격을 과연 지금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은 달러가 4.5까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금리가 한 7%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코인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수익률을 내는 건데 그럼 결국 뭐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면은 이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심이 많이 떨어져서 쉽지는 않죠. 이제 유동성 가치가 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그 미래를 봐서 뭐 산업적으로 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코인이 앞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진화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고 다른 한 축은 이거 완전 튤립 버블 막 그런 걸로 생각해서 진짜 그 튤립처럼 사라지는 걸로 하나 볼 수도 있고 사기라고도 보고 막 근데 튤립이 실제로 네덜란드가 튤립을 재배하는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튤립은 네덜란드산이죠. 그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코인 시장 때문에 아마 그 비트 암호로 해서 하는 그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할 것 같고 실제로 스마트폰 하면은 암호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서 돈은 아니지만 이제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시장이 이제 당연히 발달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 코인 자체가 이제 어떤 값어치가 있어지려면 결국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아까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뭐 주말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잖아요. 더 심한 게 강원랜드 가면 밤 되면 문을 닫는데 새벽에 문을 닫는데 막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한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가치가 이제 약간 투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코인이 오를 텐데 한마디로 좀 그런 거죠. 이제 코인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가치가 너무 올랐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따져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유동성을 판단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그렇게 우선 그런 관점으로. 그럼요. 알겠습니다, 주영쌤. 이렇게 해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암호화폐까지 한번 쭉 훑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자주 제가 좀 모셔가지고 좀 조언을 또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가 사실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어떤 점을 좀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주식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수익도 중요하고 약간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쫓다 보면은 뭔가 조금 이제 겉모습만 많이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어떤 원리나 어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주식 시장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돈이 워낙에 좀 어려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의 공부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큰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나버리면은 사실은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큰 자산을 형성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인사이트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니까 저는 이제 또 기본적으로 제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어떤 슬픔과 아픔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발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식시장 너무 속상하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투자를 조금 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영쌤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TV의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